네, 3월 3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오늘 이제 드디어 3월 달도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아, 벌써 시간이 많이 나가네. 빨리 가네. 예. 3월 막 시작하고 뭔가 2월 달과는 다른 시장이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겠냐 예. 기대하면서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예. 일단 3월 한 달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3월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한 달이 아니었겠는가 좀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2월 말에 결국 전쟁이 터졌죠. 2월 말에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죠. 초반만 하더라도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서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때렸죠.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관련 수혜주 찾기에 이제 몰입을 하셨죠. 그래서 조선주, 그다음에 석유화학 관련주,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이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고 공약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올랐죠. 근데 공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될 것은 공약이 5월 달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으로 바뀌는 문제. 요거를 이제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 그건 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뭐 농산물 관련주, 비료, 뭐 여러 가지들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것들이 이러한 테마주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끈끈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들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개별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3월 중순까지는 웬만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면 오히려 승률이 높았죠. 승률이 높았지만 짐작컨대 이게 딱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매매하면서 계속 손해만 보는 그렇죠. 그런 형국들이 좀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종합주가지수가 어찌됐던 올 초 들어서 2,600을 깨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인데 대략 한 2,750 정도. 이게 지금 터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이게 하락 추세대에 있었고 이 추세대도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확인하고 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오히려 그 3월 후반부터는 현대차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얘기했던 뭐 LG노텍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꽃놀이패가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그 대형주 같은 경우 물리셨던 분들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500만 이상 투자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제일 속상한 게 반등을 다른 주식들은 하고 뭔가 그렇죠. 상승을 하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일 때 이게 이제 한참 짜증나잖아요. 더군다나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야 현대차도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왜 안 올라가?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묶음이었거든요. 같은 묶음이었는데 어느 정도 야 현대차도 한 10% 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LG노텍 같은 경우 묵직하고 계셨던 분들은 야 뭐 장 좋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 격차가 그러니까 이제 2월하고는 좀 다른 게 2월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고 3월 달에는 누구는 조금 보시는 관점에 편하고 누구는 좀 배가 아프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마침 그 LG 이노텍 얘기하셨으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예. LG 이노텍을 윌리엄 오닐인가요? 예, 위너 컵입니다. 윌리엄 네, 오닐 컵 홀더. 예. 예, 오닐의 컵. 예. 근데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조정을 빠졌습니다.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오닐의 컵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이 이제 아무래도 차트는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게 오닐의 컵 모양에서 여기서 손잡이가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형성이 안 되고 올라갔죠. 네. 그리고 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은 원래 오닐의 개념은 이 고점보다 손잡이는 저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형성되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이 대량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 소위 말해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요 가격, 요 때부터 계속 마음에 이제 마음 졸인 거죠. 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여기까지 오면 아유, 이제 됐어. 원금 부분났으니까 팔자. 그걸 받아내고 다시 올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게 위에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은 줄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변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직까지 컵이 깨지는 않고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컵을 만들어가는 단계. 깔끔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것을 좀 상당히 이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차트를 돌려본 거예요. 차트를 돌려보다 컵의 개념을 발견했고요. 컵을 해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파고 들어간 거죠.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도 컵이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 그 주봉을 보면요. 삼성전자 이걸 월봉으로 보면 이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컵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면 책이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250페이지가 다양한 컵 모양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250페이지가 다양한 컵 모양이 나오고 뒤에 250페이지가 캔슬림이라는 이제 해설서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근데 그 차트가 이런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봉 차트고요. 바 차트라고 미국에서 쓰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 하나 둘씩 그어놓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신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권해드리는 게 그걸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놨더라. 그래서 그 모습에 눈을 익게.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이제 누르면 다양한 오닐의 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 예. 뭐야 이거 다시 빠지기 시작하네 예. 하면서 이제 다시 상당히 이제 좀 하락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그 오닐의 컵 이론, 컵 홀더 이론에 따른 어떤 상승 기대감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위 말해서 털릴 사람 털리고 여기서 버틸 사람은 간다. 저는 그 개념은 그 생각은 더군다나 LG전텍이 우량주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 안 합니다. 네. 하여튼 이건 우리 차 소장님의 개인적 맞습니다. 뷰니까 이 밑에 한번 자막 넣어주시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요즘 포켓몬빵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네요. 포켓몬도 저도 그냥 예전에 만화로 나왔던 그렇죠. 만화로 봤죠. 그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뉴스로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열풍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희가 재밌는 공부 주제거리도 되고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잊으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터 린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의 던킨 도너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포켓몬빵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세요. 그래서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포켓몬이란 만화, 영화 이름을 딴 빵이고요. 빵은 정말 요 손바닥만 해요. 저도 실물을 확인봤는데 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청소년들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편의점 가보시면 편의점마다 다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포켓몬빵 없습니다. 포켓몬빵 안 들어옵니다. 포켓몬빵 몇 시에 들어옵니다. 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걸 보니까 저도 이제 애를 키울 때 예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뭘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게 포켓몬빵이 SPC 삼립에서 만들거든요. 삼립에서 SPC 삼립 물류센터 앞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물량 받아가려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직접 못 사니까 물류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류차가 이제 편의점에 납품하면 뛰쳐 들어가서 사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열풍인데 그러면 자 포켓몬빵이 열풍인 걸 알아. 그러면 포켓몬빵이 어디서 만들었지라고 SPC 삼립을 쳐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50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자세가 됐다. 근데 그러면 SPC 삼립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PC 삼립 이제 주가를 쳐봐야 되겠죠? 네. SPC 삼립 주가를 쳐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피셜은 차영주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SPC 삼립 주가가 올랐을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7만 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네. 9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포켓몬빵이 2월 23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2월 23일 날 일봉을 보면 이게 3월 2일, 2월 요 날일 거예요. 23일. 요 날입니다. 네. 21일 뭐 요때예요. 요때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서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이전에 주가가 이미 올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SPC 3립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 기억해 보시면 농심. 아, 그때 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고 있다가 포켓몬빵이 터진 거예요. 근데 포켓몬빵이 터지면서 푹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푹 올랐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올라간 건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100점이 되려면 SPC 3립까지 찾아보신 분들은 50점. SPC 3립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지나간 차트죠. 이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봐야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한 대로 SPC 3립에서 포켓몬빵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영업이익 비중 이걸 봐서 SPC 3립이라는 게 12레주로부터 딱 어마어마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포켓몬빵 하나 팔아가지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포켓몬빵으로 해서 SPC 3립을 쳐다봤지만 뭐 그렇게 큰 먹자거리는 없겠구나. 그리고 투자를 안 하셨다라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00점이 되는 걸 알려드리면 그러면 이게 과연 SPC 3립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지금은 매출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달 동안 판 게. 그러면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데 그런 생각하시죠. 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지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허니버터 그때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기억나시죠? 허니버터랑 꼬꼬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꼬꼬면이 터졌고요. 꼬꼬면이 8도에서 나왔는데 8도에서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8도라는 게 라면 비중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8도 그래서 바로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꼬꼬면 지금 안 먹죠. 그렇죠. 꼬꼬면 쳐다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설비 투자를 해놨는데 라인이 사용이 없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겉면을 위탁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봤던 허니버터칩 혜태가 증설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때 진짜 상당한 기간 동안 뭐 물량이 없다, 뭐 안 하냐, 뭐 일부러 가격 뭐 니네가 뭐 하냐. 인기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네. 아니냐, 별 얘기가 별 얘기 됐어요.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퇴근하고 한 4시인가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 갔는데 허니버터칩 보이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실물을. 웬 떡이냐 그러고 딱 들었더니 그 안에 그 혜태에서 나온 땅콩 과자 있죠. 1kg짜리가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묶음 판매? 안 팔리는 거 1kg짜리에다가 허니버터칩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 사가는 거죠. 보기만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SPC 3립이 공장을 증설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중요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까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재무제표로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SPC 3립이 과연 이 포켓몬빵을 가지고 어떤 경영 전략을 펼치고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해 가느냐를 살피시는 것도 지금은 이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익혀놓으시면 다음부터 이런 기회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풍, 화제가 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털의 어떤 예. 상승으로 예. 이어지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뚜기 아니 뭐 농심 같은 경우가 라면을 했는데 신라면을 꺾었다. 그러면 주가가 날아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알수록 네. 이 유행도 참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구독자 연령대가 4, 5, 60대다 보니까 이게 요새 젊은 친구들의 그 MZ 세대라고 하죠. 네, 예.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이걸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도 좀 찾고 하는데 일단 이 MZ 세대 그다음에 이 트렌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뭐 40대, 50대는 이제 자녀도 이제 40대들을 자녀분이죠. 50대 안에도 이제 자녀분들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조카들, 60대 분들 같은 경우 더 어린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노스페이스 학생들이 입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한때 열풍이었죠. 열풍이었죠. 그 노스페이스. 교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안 입었고요. 중학생 딱 들어가니까 그 겨울에 그 노스페이스를 특이한 걸 산다고 저쪽 시외로 나갔어요. 노스페이스 매장을 딱 가서 학생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점원분이 교복 사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스페이스를 사줬는데 지금은 이제 노스페이스 안 입죠. 그게 유행이죠.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제 얘기는 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됩니다. 아이폰을 안 갖고 있으면 중학생들은 왕따 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삼성폰을 쓰는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아이폰을 열광하는 건 사실이지만 왕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필수, 애들한테는 목숨이죠. 그죠? 저희들한테 아이폰은 선택이지만 애들한테는 목숨이에요. 왕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걸 다 사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은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뭐 왜냐면 이게 호환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음악을 하는데 저희 아들도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맥북을 샀어요. 음악에 대한 것은 맥북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다가 그 노트북을 놔두고 집에서 이제 있을 때 노트북을 두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저걸 하나 사달라고, 태블릿 사달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걔가 쓰는 강점은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면 여기서 이 아이폰으로 음원을 만들어 놓으면 사무실에 가던 집에 가던 PC 딱 키면 자기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음원이 그대로 떠 있더랍니다. 우리는 그걸 뭐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다음에 뭐 USB 들고 다니고 저만 해도 그런 개념인데 얘는 딱 엔터 키면 어디든지 태블릿까지 이게 아이폰 생태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여러 가지 뭐 GOS 문제가 트리거가 있는데 삼성한테 잠재적으로 악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네이버와 네. 구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의 그 젊은 네. 그 주력 세대들이 구글을 쓰고 네이버를 안 쓴다면 맞습니다. 모바일 네. 앱으로서 네. 그 미래가 있냐?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삼성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뒤에 삼성이 얘기할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삼성의 또 하나의 잠재적인 악재, 잠재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문세 씨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누가 표를 줬다. 콘서트 한번 가서 보는 거죠. 저는 소녀시대입니다. 에이, 그건 인정 못하겠다. 이문세는 너무 먼데. 아까 예를 들자면 뭐 어쨌든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나 물론 이제 뭐 연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아직까지도 40대 이상은 가서 보는 게 콘서트죠. 근데 얼마 전에 하이브가 물론 코로나 시국이긴 했습니다만 온라인 팬미팅을 했어요. 저는 그 우연히 알았는데 온라인 팬미팅을 했는데 입장료가 49,000원인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하는데 갑자기 뭐 친구들하고 톡을 하는데 나 오늘 좀 몇 시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게 이제 딸이 어린데 딸이 지금 학원 가면서 몇 시부터 그 사이트가 열리니까 아빠 지켜서 오고 있다가 예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49,000원? 뭐 더군다나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딸이 한두 시간 거기서 논기를 떼는데 충분히 사줄 수 있죠.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안 가고요. 노트북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이걸 즐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물론 대규모로 이 콘서트를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같이 송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잠실운동장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저 아르헨티나 지금 뭐 K-팝 아르헨티나 뭐 런던 동시에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봤던 것을 애들이 지금 돈 내고 봐요. 그것도 비싼 돈 아니고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수익은 비용은 제로, 수익은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수익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요즘 애들이 지금 요즘 애들이란 표현이 맞겠죠. 요즘 애들의 트렌드 이거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잘 읽어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연배는
우리 차 소장님이나 저랑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연배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좀 그러나 그죠. 예. 저는 소년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년시대에서 이제 블랙핑크로 좀 옮겨 탈까 지금 고민 중.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소녀시대까지는 좀 이해해요. 블랙핑크는 솔직히 제가 얼굴을 모르겠어요. 어디 소속? 사실 저도 얼굴 몰라요. 혹시 김민수 대표한테 얻어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 아 저기 네. 있어요. 우리 출연자 중에 그 블랙핑크 팬이 한 명 있어가지고. 김민수 대표는 어디더라? JYP인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러던데. 네. 예. 관심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의 네. MZ 세대 뭐 해도 네. 이 젊은 20대, 네. 30대 초 이런 젊은 10대도 거기 포함되죠. 10대 후반. 그렇죠. 10대 후반도 또 이러한 분들의 그 어떤 트렌드를 알아야 네. 사실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너무 뭔가 모르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요즘 트렌드 책도 나오니까 저는 그래요. 매년 트렌드 책들이 물론 이제 뭐 그 미래창에서 나오는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책도 있지만 그게 이제 명불허전이죠. 명불허전인데 그런 거 말고 소비자 트렌드, MZ 트렌드 제가 볼 땐 한 10권 정도의 트렌드 책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매년 똑같은 책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번에는 뭐 MZ 세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소비 트렌드라든지 그것을 1년에 한 권 정도씩은 그럼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죠. 그런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명절 때라든지 가족들 모이면 조카들 뭐 솔직히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한 번 정도 야 요즘 너네 뭐 하니?라고 정도로 이 말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그러니까 문제가 네. 삼성전자는 자꾸 이 팩토리, 그러니까 예. 이 프로덕트 개념으로 가고 네. 애플은 그 플랫폼,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갈수록 이 가치의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클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이거를 한번 좀 보시죠. 제가 그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안랩의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결론이 났죠. 결국 외국인들이 털고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건데 요 차트만 그러니까 요 차트였을 때 안랩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요 앞에는 순수한 정치 테마주였죠. 그렇죠. 인물 테마주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물 테마주도 다 죽었는데 물론 이제 안철수 씨가 윤석열 당선이 되고 국무총리 후보로 되고 국무총리가 됐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보진 못했죠. 근데 딱 보니까 여기서 투자자들 혼란스럽게 빠진 게 있죠. 외국인들이 사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라고 봤을 때는 네. 그 보통 우리 소위 세력, 작전주 이런 개념으로 좀 그 펀더멘탈을 좀 가치를 낮게 보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봤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사네? 그래서 온갖 해석이 분분했죠. 저도 이제 방송 다니면서 보면 저기 뭐죠? 이 보안주에 대한 개념이 다 바꿔졌다라는 둥, 향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보안 정책을 강화한다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붙였죠. 근데 딱 그것을 하는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를 놓고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랩 지우시고요.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어떤 거죠?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승장에서 대량 거래의 음봉에 꼬리 달면 이건 매도 신호입니다. 그렇죠. 이건 100%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주저주저한 게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때까지는 파동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뭔가 평가가 달라진다며 라고 했을 때 빠지기 시작하면서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도 양봉이 나오니까 또 뭔가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가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양한 걸 갖다 붙이고 뭔가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지만 뭔가 내용을 잘 모르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를 갖다 붙여야 되는 또 그런 중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론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줘. 잘 모르겠어. 왜 오르는지. 그렇죠. 그럴 왜 수는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를 매번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송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새롭게 설명을 하면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또 설명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삼성전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돌아와 보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정말 죽이고 싶죠. 제 표현이 좀 과하게 좀 때려주고 싶죠.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7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는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저도 이때만 해도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전체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가치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가치가 나쁘다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수급 논리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에 여기서 제가 뉴스라든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제가 공부를 시작했냐면 제가 그 처음에 그 8.15 나왔을 때 2월부터 이제 찐시황 나오기 전에 그때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올 때도 바닥을 한번 2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한 30년 있다 보니까 때로는 느낌이라는 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이 오죠.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정확히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되니까 느낌이 쎄한 거예요. 무슨 느낌이 쎄하냐면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가 왜 안 빠지지? 이건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2,700, 800이면 600이면 PBR 일선 아니야? 이 생각을 다른 거죠. 그러고 지켜보니까 그다음부터 8.15 나와서 얘기했어요. 미국은 더 빠질 거다. 근데 우리는 안 빠질 거다. 근데 지금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됐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세요? 일단 당장 포털 사이트나 봐가지고 나스닥 다우 얼마 빠졌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얼마 빠졌냐, 그 다음에 뉴스 검색해가지고 이게 왜 이랬느냐 이거 보시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이유를 갖다. 근데 삼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올랐어요. 삼성전자 그래도 7만 원. 오늘 31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빠졌어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0.4%. 이게 뭐냐? 올라도 7만 원, 빠져도 7만 원? 그럼 수급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이 상황.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하방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되고 예. 그렇다면 네. 이제 좋은 어떤 호재만 나오면 이제 상승 쪽으로 급반등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한쪽에서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야 될 자리에서도 모르다가 네. 다시 그냥 꼬꾸라지지 않냐. 예전 네.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제3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둘 다 동의합니다. 저도 여전히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올라간다는 것은 좀 불안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차트가 다져지고 있다는 면에서 안심은 되는데 자,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최상 최고의 실적을 냈고 올해도 그 실적을 이어갈 거에 대한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거 좋아. 그 외를 보자. 첫 번째,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GS 문제가 터졌죠. GS 문제가 터졌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렇지만 한편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GS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산다라고 하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휴대폰을 물론 애플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수출 못하죠. 애플도 수출 못합니다. 지금 수출 못한 상황에서 지금 애플은 애플 바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생태계에서 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삼성전자 넘어오진 않아요. 그렇지. 극히 일부에는. 그거와 동일한 샤오미가 지금 러시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휴대폰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망가졌어.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삼성 휴대폰이 못 들어온대. 그러면 샤오미 사야지 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번 써보면 무서운 게.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 괜찮네 가성비.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휴대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세대들의 아이폰에 대한 어떤 개념 이 정도로 하고요. 삼성전자를 대표님도 옛날에 들으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치킨 게임이란 단어를 갑자기 맞아 그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치킨 게임 한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 치킨 게임 뭐냐면 닭 먹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영화들 보면 서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야 한번 붙어 그러면 양쪽에서 차를 달립니다. 쫙 달리다가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죠. 서로 꺾으면 이 사람 지는 거고 이 사람 이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부딪히면 둘 다 죽는 거죠. 이거 진짜 선택의 문제죠. 둘 다 죽을 것이냐, 꺾을 것이냐. 치킨 게임이 그겁니다. 자금모를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년 전인지 15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나머지 엔비디아는 빈메모리고요. 그다음에 TSMC는 파운드리죠. 삼성전자 명분 허전되면서 2, 3년 동안 완전히 굳히게 됐죠.
그 전에 삼성전자가 싸웠던 것은 일본, 미국, 유럽 업체들이었어요. 있죠. 일본이 먼저 꺾었고요. 다 꺾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성상 성장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성장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두 가지를 얻었죠. 반도체를 얻었고요. 조선을 얻었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조선 투자를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선사가 된 거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모리행 강자인 걸 알겠다. 근데 메모리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죠. 인텔이나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 너무 커. 근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반도체도 10% 미만이야. 우린 열심히 고생했는데 10% 버는데 쟤네들은 20-30%씩 버네? 박리담에 우리는. 우린 결국 방리담에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하냐. 그래서 삼성이 결국 비메모리 진출을 선언했죠. 물론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 부분을 선언하지만 큰 줄기를 볼 때 비메모리 선언했죠. 비메모리 업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 반도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 미국 주식 올라간 거 보면 15%, 뭐 5%, 7% 올라간 종목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7만 원이죠. 근데 그들 종목이 다 비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비메모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는 그걸 보고 비메모리 진출했으면 여전히 삼성전자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저는 뭘 봐야 되냐면 두 번째 치킨 게임을 이겨내야 된다. 비메모리에서의 비메모리에서의 치킨 게임.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고 하다못해 치킨 게임에서 비메모리는 잘라버려도 상관없어요. 잘라서지만 근데 만약에 비메모리를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커나가요. 근데 전 세계 반도체 커나가는 것보다는 성장이 멈춘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를 진출하는 건데 비메모리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뷰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지켜보자. 지켜보자. 이거 6만 원이 됐다고 해서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 얼마 가도 저는 지켜보자. 그럼 언제까지? 치킨 게임에서 이길 때까지. 그 얘기는 파운드리 쪽에서 그 새로운 대형 고객들이 계속 나오는. 파운드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비메모리에서. 예. 파운드리가 아니라. 예, 비메모리에서. 그 비메모리 쪽도 그럼 엔비디아의 어떤 GPU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야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쪽까지는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비메모리 진출을 선언했고요. 비메모리에서 괄목할 만한 시장 점유율을 뺏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파운드리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 나간 김에 DB하이텍을 좀 말씀드릴게요. DB하이텍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DB하이텍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대형 업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삼성도 파운드리 진출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결국 미래 먹거리는 파운드리와 비메모리예요. 이런 건데 맞춤형이죠. 근데 파운드리에 대해서 DB하이텍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 얘네들이 투자 안 한다는데 지금 이제 뷰가 좀 바뀌었죠. 더 이상 투자를 안 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놨고 삼성전자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주총을 하면서 DB하이텍에서 그런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설비의 노후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신다. 한 30% 정도는 우리가 설비를 바꿨고 지속적으로 설비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아니고 설비를 바꾸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DB하이텍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DB하이텍을 바라보시는 것도 재밌는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겠다.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 시설이 노화돼가지고 거기다 저거죠 그 노광 장비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미국이 못 넣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게 네. 이제 처음엔 상당히 그 위협이었는데 미국 네.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네. 미국의 어떤 제약, 네. 이 제재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도 네. 그렇고. 그러나 이제 주가는 계속 빠졌고, 외국인은 계속 네. 매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우리 차 소장님처럼 뷰가 바뀌는 분들, 네. 의심을 하는 분들이 이제 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 수급의 공백을 불러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이러한 상황이 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내주셔야 됩니다. 좋으신 질문이고요. 결국 지금 바닥에 있는 거는 정도는 일정하고 저는 그 전만 하더라도 야 6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면, 7만 원 정도면 사서 한 4, 5년 보세요. 뭐 많이는 못 먹더라도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드렸고 받아들이신 분들 편했죠. 물론 이제 그분은 야 당장 내년에 10만 원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시겠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장기 투자를 과연 삼성전자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었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8만 원도 갈 수도 있고 7만 원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무조건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 저는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이유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이건 이제 뭐 또 차 소장님의 개인적인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셨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 얘기에 대한 것들을 뉴스 검색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 번 더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삼성전자를 믿겠다. 그러면 더 확신이 드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차 소장님은 어떤 악플이 달려도 할 말은 한다. 그럼 저는 악플을 안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예, 보지 마세요. 네, 악플을 안 보기 시작해요. 모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악플을 보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창조 닥쳐 이런 악플이 올라왔더래요. 에이, 닥쳐 이 정도는 뭐 양호하지. 그런가요? 그래도 감내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일방적인 네. 그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네. 예, 그런 것보다도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네. 맞고 틀리고는 이제 조사해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팩트에 예,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결정하시는 거고 일단은 여러 좀 다른 뷰들을 예. 보는 것도 좀 네. 의미가 있죠. 네. 하여튼 네. 올해의 악플왕이 되시기를 그 나중에 저기 연말 시상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뷰왕, 8.15 악플왕. 8.15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더해서 네. 뭐 사실 애플이라든가 어떤 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면에 있어서는 네. 사실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쵸.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우리 저 뭡니까?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이 거버넌스 연세가 이슈. 있으시네요. 네네. 저 뭡니까? 저 갑자기 단어가 예. 가끔 이래요. 저 어떨 때는 저 지난번에 저 깜짝 놀랐는데 집을 들어가는데 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실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5분간 저도 그랬던 게 있는데 이게 비밀번호를 솔직히 적으라면 못 적어요. 패턴으로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죠. 패턴으로 누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다가 저도 내가 집 비밀번호가 번호가 뭐지? 그러니까 확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만 느끼던 걸 번호로 인식하려니까 머리가 또 달라진 거죠. 네. 에피소드네요. 제가 나이를 들었구나라고 이 체감하게 된 계기가 구청에서 네. 40세 이후 네. 혼자 사는 독거 네. 독거. 독거자들에게 네. 고독사 방지 캠페인 차원에서 뭐 팜플렛 뭐 이런 거 왔어요? 팜플렛 보내고 그다음에 방문해가지고 왜 문이 항상 잠겨 있냐 어디 갔냐 쪽지 남겨놓고 꼭 연락 달라고. 물론 이제 그게 고독사 있을까 봐. 긍정적인 물론 이제 그건 있겠지만 야,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저는 내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의 케어를 받을 나이가 돼가고 있나? 네, 하여튼 예. 슬픈 얘기입니다. 예. 어쨌건 예. 지금 이제 주주들에 대한 그래서 네. 사실 미국 주식이 가장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사주 매입하고 맞습니다. 계속 소각하는 예.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를 끌어올리는 주가도 그렇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업들 전에 저희가 메리츠 관련해서 보니까 그쪽도 계속 맞습니다. 소각하면서 주가가 예. 미국처럼 맞습니다. 무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대표적인 봤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 몇 분 주시겠습니까? 짧게. 짧게는 안 되는데요. 예. 어찌됐든 최대한 짧게 보겠습니다. 자,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고 다행히도 이제 억제 주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주주하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신한금융 같은 경우도 주주하는 정책을 이제 쓰겠다. 은행이. 그다음에 저는 뭐 DLENC 대림도 제가 옛날에 서울증권 다닐 때 이게 대림산업 계열이라 잘 아는데 얘네가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주주하는 정책이냐라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주하는 정책이죠.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사주를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 주주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10억 원어치 매입했다가 EPS가 줄었다가 자사주를 소각 안 하고 매입하면 언제 갖고 있다가 또
시장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EPS를 다시 올려줘야 되죠. 근데 소각을 해버리면 EPS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왜 버크셔 해서웨이의 배당이나 자사주를 안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중에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배당과 자사주를 공색하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준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8, 90년대 고도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1900년대 이제 성장주들이 막 나왔을 때 특히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재투자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때 자사주를 하거나 뭐 배당을 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주하는 정책의 가장 좋은 것은 주가 상승입니다. 그렇죠.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줘봤자 차 주가 더블 내버리는 게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자사주를 하냐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기업들이. 성장이 멈추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워렌 버핏이 주주 서원이라는 책에 썼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배당과 자사주 얘기가 많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 내가 대묻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배당을 주면 뭐하냐? 은행에 넣어놓든지 투자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여러분들 주가를 더 올려줄게. 그리고 단서를 더 보시죠. 만약에 내가 투자할 기업을 찾지 못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가 상승을 못하면 그때 가서 배당할게.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사주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기업들이 IMF를 겪고 뭐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때 당시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도 부채 갚느라고 가급봤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100조를 쌓아놓고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활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의 활용 여부는 또 금리와 뭐 이런 복잡한 자르겠습니다. 단순화시키게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하느냐? 결국 자사주 주는 거예요. 자사 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인가요? 전 거기에 의문심을 못 갖습니다. 주주하는 정책의 최고봉은 열심히 일해서 주가 올리는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렇죠. 주가가 좀 싸니까 회사가 기업에 자사주 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내피셜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못 된다.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회성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거는 주주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자사주는 주주하는 정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내피셜은 잘못됐다. 그걸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앞으로 성장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2차주 소재 같은 경우 이익이 나는데도 안 줘요. 배당도 안 하고. 왜냐하면 증설해야 되니까. 그렇죠. 증설해가지고 매출 더 늘리고 영업이익 더 하면 2000지 저는 소재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나중에 꽃놀이피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이 되면 그때 가서 배당 주고 해라. 그 대신 주가는 서너 배 올라가 있을 거다. 난 그게 더 좋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지금 자사주,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기업 중 저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게 뭐 우연찮게 오늘 알았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5개 정도가 주주하는 정책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대요. 우리가 사실 미국 투자할 때 네. 빅테크 기업들 언제 팔 것이냐 네. 매도 시점에 대한 시그널로 네. 성장 기업이 성장주가 배당을 주기 시작할 때가 매도할 때다. 이런 얘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한다. 저는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투자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투자처가 없으니까 돈 준다는 거예요. 그나마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건 주가를 받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의미 없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쓰잘데기 없는 이유고 열심히 일해서 제발 주가 올려라. 저는 그게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네. 우리가 이제 기업,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경영자들이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를 네. 위한 정책이 네. 워낙 없다 보니 맞습니다. 그냥 그거라도 이야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네. 맨날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대기업 항상 매출 빼돌려서 그 후계에게 넘겨줄 어떤 제3의 어떤 기업들 설립하는 게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 이슈가 또 황금 낙하산 도입하는 것도 이슈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벌 기업이 됐든 아니면 대기업들 경영자들 오너들 배당 많이 안 줘도 자기네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에게는 그 배당이 주가 부양이 됐든 아니면 진짜 어떤 투자 목적에서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자체가 필요 없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의심과 합리적인 의심과 이 시스템의 문제
대한 제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8.15 때 저희 이제 가끔 이제 대주주들을 좀 욕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라고 해봤자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3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죠. M&A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따지고 들면 정말 미약하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면 내 주머니로 들어오죠. 30%니까.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늘린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주주들께 아니라 내 거다. 그러면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를 설립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시작한 게 자사주의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지금 지주회사를 설립하죠.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8.15 모니터도 보면 8.15 캠퍼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드리게 8.15 캠퍼스가 있고 8.15 밑에 8.15 차영주가 있고 8.15 김민수가 있다. 그러면 계열사가 3개죠. 단순하게 대표님 계시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내가 지분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 돈이 많이 들잖아. 지금 예를 들면 컴퍼스도 설립하셨고 이제 김민수도 설립했고 차영주 설립하면 그때만 내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차라리 내가 지주회사를 가자. 그러면 각각 차영주, 김민수 얘네 그 캠퍼스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회사 돈으로. 그러면서 이거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지분은 대주 지분을 쳐주거든요. 그럼 그게 다 대주 지분이 되면서 나중에 매직이 일어나면서 8.15 지주회사가 되면서 내 지분이 처음에 10%였다가 40, 50%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이 세 개 회사에 대한 장악력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자사주, 이제 주가의 어떤 안정이나 부양을 위해서 주주를 위한 정책이다 생각하고 이제 자사주를 매집을 하는데 네. 사가지고 그게 법인 소유가 됐을 때는 이게 결국 대주주 지분으로 계산이 되니 그 회사를 이제 어떤 지분으로. 물적 분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합친다라든지 지주회사 성립할 때는 매직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가 갖고 있었던 지분은 대주 지분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자사주가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그 고려해서 자사주를 했을 때는 샀을 때는 소각을 해다. 맞습니다. 그냥 소각은 가지고 있다 보통 블록딜로 팔거나 그러니까 그게 꼼수라는 거예요. 예, 그냥 꼼수를 부리니까 우리가 자꾸 열받는 거죠. 소각을 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아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질문이 대답해. 자사주 매입 공시와 자사주 신탁 공시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기업들처럼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시면 무슨 차이죠? 차이가 있어? 이게 대부분 되죠. 특히 자사주 매입 신탁을 발표해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그거 이제 말려고 뉴스 기사 보니까 뉴스 머리카락은 A 기업 자사주 매입 이렇게 떴어요. 신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자도 신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8.15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8.15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가 없죠. 증권사를 통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증권사 뭐 A 증권사를 통한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 공시 100억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월 1일서부터 6월 1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100억 주체는 대표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대표님 8.15가 A 증권사한테 자 오늘 뭐 10억 원어치 사세요, 뭐 1억 원어치 사세요라고 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전날 해서 걔네가 이제 금관을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기간 내에 100억을 다 사야 돼요. 안 사면 공시 위반입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신탁이라는 단어가 둘 때가 붙으면 어떤 매직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8.15가 A 증권사랑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는 대표님 뒤로 빠집니다. 아무 말 못하고 A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가가 안 올라. 아니 주가가 너무 올랐어.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억을 샀어. 근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네? 팔 수도 있다. 팔고 현찰 주고. 이게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거 보면 엊그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 그 자사주 매입 신탁 해지 돈 얼마 돌려받음.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주가가 미국 시장이나 일본 뭐 선진국에 네. 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비웃음을 받으면서 저평가되는 이유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주주환원 정책 뭐 이러저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그 법의 어떤 제재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가 이제 우리 기대감인 거고. 저는 그 실타래를 어디서 봤냐라면 이번에 SM 이수만 의장에 대한 주총전에 논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자세한 건 못 봤는데 결국 주주들이 원하는 게 통과됐다라고. 소액주주가 이겼다. 소액주주가 이겼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언론의 보도 옛날에 그 언론 보도조차 안 됐잖아요. 황금 낙하산 문제죠. 황금 낙하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황금 낙그 이제 이게 감상가 이사고 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8.15 이제 대표이시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네. 8.15 이제 대표시고 제가 이제 사모펀드 대표예요. 근데 사모펀드 대표인데 지분이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대표님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지분을 딱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주총은 3월 말에 열립니다. 자, 여기 적으시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민수 대표처럼 하루에 15번씩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12월 31일 날 딱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의결권을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배당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 명부 폐쇄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배당을 받을 권리, 하나는 주총에서 나의 의결권을 할 권리가 생기는데 얘네가 정관을 어떻게 고쳤냐면 12월 31일서부터 3월 말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제가 중간에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대표님 몇 주 갖고 있어요? 까봐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황당하지.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2월 15일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네가 당황을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배당만 받고 주총 2주 전에 갖고 있는 분들은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대표님 까보세요 한 애들이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통과가 되면. 다행히 이번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러니까 단지 주주환원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 기업의 어떤 성격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성장주이냐 그렇지 않냐 성장주가 사실 그 현금으로 막 투자하고 이게 더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좋죠. 텐데 네, 맞습니다. 배당을 주거나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 주가에 좋은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짧게 덧붙이면 이제 공매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공매도를 없애라 공매도 나쁘다라는데 테슬라가 공매도 이긴 거 얘기하세요? 테슬라도 예전에 테슬라 지금 뭐 테슬라도 공매도가 많았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매도를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좋으면 공매도가 못 들어와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네. 정말로 어떤 그 꼼수로가 아닌 네.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 가치 투자 전문으로 하는 그 네. 자산운용의 대표님이신데 네. 그렇게 해서 뽑은 기업 네. 이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네. 그 대표가 경영자가 목표가 그래요. 왜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여러분 딴 데 투자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사주 우리 사라? 주사 우리 회사 그냥 자사주 들은 것 같아요. 매입해서 예, 예.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10배 올랐다 그랬나? 지난 7년간 10배 올랐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런 미원 뭔데? 미연 상사? 아니야 미원이면 미원 상사인데요? 미연 상사 말고 예. 영어가 좀 붙던데. 나 이게 며칠 전에 들었던 거라. 대표님 뭐 미원 SC 미원 홀딩스 미원 SC 그거 같아. 미원 SC네요. 네. 이게 참 월봉을 지금 월봉은 좀 너무 느낌이 쎄하고 주봉으로 보면 요게 7만 5천 원짜리가 더 땡겨야 되겠네요.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고. 여기 되네. 그래서 말되네. 진짜 자사주 소각하고 뭐 말되네. 계속 뭐 배당 늘려나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공장의 주변 사람 이 자산운용사 대표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그렇죠. 투자하기 도로 위해서 다니시죠. 보고. 공장 근처로 가가지고 보니
그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도 그때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지 그 탐방 가시는 분들이 항상 보는 게 화장실도 들어가 보라. 이게 매뉴얼에 있대요. 그거 가면 화장실도 들어가 보라. 경비원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 이런 매뉴얼이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도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식당 가서 요즘 뭐 직원들 와서 뭐 회식도 좀 하고 뭐 그래요? 아니면 누구 욕해요? 이런 거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매매가 아닌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를 발품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여러분들이 사이버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두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은 또 이런 또 증권 출신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탐방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어요? 네, 그 이제 돈을 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뭐 받아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 탐방을 가겠다 그러면 그쪽에 받아주지도 않죠. 근데 이게 모아져야 되고 그럼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주주들인데 뭐 해가지고 걔네가 섭외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전문적으로 질문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거래를 하신다라면 증권사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증권사 요즘 젊은 애들 모여서 탐방 많이 다닙니다. 고객들 모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아다리가 맞아야죠. 예를 들면 내가 뭐 현대차를 가고 싶을 때 현대차 뭐 한번 좀 얘기를 해다오 이런 건데 대행하는 것은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습니다만 증권사는 이제 반대 스케줄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는 마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자로서 돈을 잃지 않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세심하게 맞습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그 서준식 교수 같이 투자 명불허전이죠. 예.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그분 주식 살 때 얘기 들어보니까 0.5% 싸게 살려고 별일 노력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서준식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뵀고요. 처음에 나왔던 그분 책이 한 4권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2권은 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절판이 되면서 지금까지 인기를 끄다 보니까 최근에 책이 2권 나왔는데 한가는 주식투자 인문학이라는 제 기억해요. 그거는 이제 좀 철학서니까 빼고 서준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인문학 빼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정도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그 아까 0.5%라는 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0.5% 야 사. 그렇지. 아니 0.5%가 아니라 2% 3% 좀 비싸게 살 수 있지. 그럼 어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분할 매수 이런 매도. 저희 흔히 하는 바닥 확인하고요. 좀 올라온 거 확인하고 사세요. 저희는 그런데 근데 그분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 내가 한번 모시세요. 아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아니, 서준식 교수님이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저도 뵙고 싶어요. 진짜 지금 개인사 때문에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종목 상담을 한번 하기로 했어요. 이게 새로운 시도잖아. 이게 단기 매매와 관련해서 종목 상담은 있어도 좀 많죠. 중장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지난번에 막 방송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나 이거 어려운데. 근데 보는 그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을 여러 번 했더니 알았어요 합시다. 그냥 이런. 정말 대표님 정말 저도 그 방송 빼놓지 않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모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래서 오늘 방송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그리고 그러한 확인을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의심해보자. 약간의 틈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게 이 틈이 뚝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 틈이 닫힐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게 투자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 파리로 보셔야죠. 파리로? 좋은 얘기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말씀하신 서준식
분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김정수 저자님도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 결이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따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게 다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논리가 있고 네. 또 중장기 투자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게 이 시장이고 네.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한다 해도 네. 혹은 단기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나쁘게 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성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아는 상태에서 내가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간접 투자죠.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증권에 들어온 게 94년이고요. 94년도에 이제 본사 근무하다가 98년에 직접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지입니다. 책도 없었고 책이라는 건 딱 두 권 있었어요. 윌리엄 오니를 책하고 그다음에 상승 3파 파도 엘리트 파동 이론. 컴퓨터도 없었죠. 정보도 없었죠. 그때는 진짜 정보 매매였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많은 것들 보시면 그때는 제 돈 많이 깨졌어요. 근데 여러분 돈 깨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이 시간이 되면은 나스닥이 또 어떻게 상승할까 떨어질까 고민하시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예, 휴식 잘 취하시고 내일 활기차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